오늘은 우리가 묵은 화, 이 묵은 화가 결국은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그 어른들이 참 많이 쓰는 말이죠, 그죠? 한이 맺혀서 이러고 가슴을 치던 그런 어떤 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조금은 이제 심리학에서 주로 쓰는 어떤 단어로 표현한다면은 상처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묵은 한마디로 화를 잘 다루지 못하면은 이게 화가 우리 안에 그냥 남아서 묵은 화가 되고 그 찌꺼기들이 다양한 그런 요소로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걷어낼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소하거나 치유할 수 있을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좀 다뤄보는 것이 오늘 이번 달의 이제 주제입니다. 그 과정을 다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상처나 이 묵은 화를 다루는 것은 사실은 한 개인 각자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어디에서부터 맺혀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소그룹이나 1대1 어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사실은 제일 효과적이고 가능한데 그런 것을 이렇게 줌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목을 상처 치유의 과정을 이해하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보통 상처가 이렇게 치유되는 과정이 그게 상담자든 또는 어떤 소그룹 집단을 이렇게 그 인도하는 그 코치든 어떤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되거든요. 그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우리 각자 개인이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도 이렇게 어느 정도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그 흐름들을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상처를 좀 더 완화시키거나 좀 더 약화시켜 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해한다는 그런 제목을 붙였고요. 정말 좀 더 깊이 있게 이 과정을 이해하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치유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나 치유 해방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이제 소그룹이나 개인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좀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아마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여기는데 갖지 않으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연구소의 그 지향이 제가 가톨릭 사제이지만은 말 그대로 가톨릭은 보편적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톨릭만의 고유한 용어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고 보편적인 어떤 그런 단어들이나 그런 내용들로 접근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도문에도 조금 가톨릭적인 냄새가 나는 단어가 있지만은 그냥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도 하느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우리 마음을 좀 다듬고 다스리고 안정시킨다는 의미로 제가 기도문을 이렇게 하나 바칠 테니까요. 다른 분들은 그냥 조용히 이 제 목소리를 통해서 그 마음을 이렇게 좀 다듬어 간다 그럴까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자신에게 이 기도문이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 하느님, 제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소서. 만일 제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진정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하루를 살아도 한껏 살게 하여 주시고 한순간을 즐겨도 한껏 즐기게 해 주시며 고난은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받아들이게 해 주소서. 아멘. 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 변화시킬 수 없는 거, 아마 연륜이 깊을수록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참 더 많더라는 경험들을 이렇게 아마 공통으로 하실 거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변화시킬 수 없는 거라면은 결국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일 때도 좀 덜 힘들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는 좀 지혜일 거고 또 삶에서 우리가 이제 터득해 나가야 될, 갖고 가야 될 우리 각자의 말 그대로 이제 삶의 그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상처도 어쩌면은 내가 받고 싶지 않지만 받게 되는, 그리고 이 상처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은 그게 또 참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일상적인 어떤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3월 한 달 동안에 상처와 한번 씨름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상처라는 말만 들어도 참 마음이 어떤 아픈 분들도 계실 거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벌써 받았던 상처로 그 기억으로 그때로 이렇게 돌아가는 분도 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강한 감정을, 그렇게 감정을 동반한 그런 어떤 경험들은요, 보통 기억으로 잘 저장이 돼요. 이 감정과 결부되지 않는 어떤 그런 기억들은 잘 잊어버려지는데, 반면에 감정과 이렇게 동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경험들은요, 기억 속에서 오래 저장됩니다. 저장되어서 우리 삶의 아주 소중한 자원으로 이렇게 이용이 돼요. 그래서 좋은 감정 기억으로 한 경험들은 좋은 자원이 돼서 나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때때로는 용기가, 때때로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결심들이나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점 이런 데서 영향을 주지만은 조금은 그 아픈 감정과 결부되는 거, 거기에 아주 지독한 슬픔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어떤 감정들은 말 그대로 우리 경험 기억 안에서 오래 저장되어서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 그 영향들로부터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아니면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상처를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다루어가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왜 이러는지, 왜 내가 원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은 또 이러지 않고 싶으면서도 자꾸 엉뚱한 대로 내가 바라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 못할 때, 이거는 나도 모르는, 아니면 내가 바라보거나 알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들이 내 안에 이제 숨어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 시간. 그래서 묵은화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묵은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저는 묵은, 이 단어만 들으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연계되는 단어가 뭐냐, 묵은 김치예요. 근데 묵은 김치가 떠오르면 그 다음에 또 연거푸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경험했던 어떤 하나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요, 정확하게 지금 횟수는 얼마나 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 6년, 7, 8년 정도 아마 됐을 겁니다. 그 공동체에서 매 겨울만 되면 이렇게 김치를 담는데, 하는 이제 그 그 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오시고 이러니까 김치를 아주 많이 담아요. 어떤 때는 1200포기, 1600포기 막 이렇게 이제 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봉사자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이렇게 이제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서 만든 김치로 이제 우리 수도 공동체 형제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문득 듣게 됐습니다. 이 김치 양이 많다 보니까 저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냉장 창고가 하나, 자그마한 창고가 하나 따로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 수사님이 그래요. 거기에 저장되어 있던 김치가 몇 통이 있는 줄 모르고 너무 오래 꺼가지고 못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먼저 확 들었냐 하면은 수도자로서 좀 부끄럽다, 창피하다 그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소중하게 정성을 들여서 봉사자들이 이렇게 담아준 김치를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해서 사용하지 먹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 그리고 특히 이 프란치스칸이 가난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인데 그걸 그렇게 버려야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그 상황이 되었다 만들었다는 거. 그 자체가 상당히 미안하고 부끄럽고 막 그런 감정이 이제 그때 들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직접 관여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그 자체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그런 부끄러움이나 좀 창피하다. 그때 그것을 김치를 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주신 그런 봉사자분들에게 참 미안하고 막 그런 마음이 이제 막 동시에 이제 들었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상처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은 상처라고 말하고 표현을 한다면 이거와 비슷하죠. 우리가 이 심하게 이렇게 뭔가 충격을 받았을 때는 여기 피부가 벗겨지면서 피가 나잖아. 이걸 우리는 몸으로 상처라 그럽니다. 그런데 피가 날 정도로 벗겨질 정도의 충격은 아니지만은 세게 한 대 맞으면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은 표는 안 나지만은 사실은 통증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좀 가벼운 상처라고 볼 수 있겠죠. 저한테는 이제 그런 의미의 상처였지만은 그 상처가 한마디로 감정과 결부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도 묵은이라는 단어만 들으면은 그때 사건이 떠올라요. 어쩌면 아주 단순한 사건이고 그렇게 엄청나게 큰 어떤 상처가 되는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묵은 김치 그러면은 그때 묵은 김치를 결국은 못 먹게 버려야만 했던 그 사건. 이게 뭐냐 하면은 아주 자그마한 경험이라 하더라도 어떤 부끄러움의 감정, 미안한 감정, 참 안타깝거나 아쉬운 감정은 지워지지 않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떠올리면은 그 미안함이나 그 부끄러움이 아직도 좀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남아있다면 아직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않고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치유가 안 될까요? 제가 이 사건을 처음에 딱 경험했을 때 보통 이런 감정을 경험하면은요, 자기 안에서 따라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부끄러운 감정이나 이런 게 따라오면은 이런 감정을 일으키게 된 한마디로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을까, 뭘까를 찾기 시작을 해요. 그 당시에 저는 보통 집안에 모든 살림을 담당하는 격리수사님이 누구야? 이게 이제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격리수사님이라기보다 그때 우리가 주방을 도와주시는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 자매님은 뭐 했어? 또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원장님은 막 또 이렇게까지 가요. 여기 누구만 빠져요? 자기만 빠지는 거예요. 그죠? 이 어떤 우리가 아픈 경험이나 고통의 경험을 하면은요, 그 경험의 원인을 찾아서 원인이 될 만한 사람을 주변에 막 이렇게 찾아내려 그래요. 도대체 누구 때문이다 하고 탓을 할 수 있는 대상. 십자가를, 내 고통의 이 십자가를 떠매게 한 그 출발점이 누구냐는 걸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기울어져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누가 일부러 그러고 싶어서 그런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김치를 푹 묵혀서 못 쓰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방치를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는 좀 말을 못 하게 돼요. 가서 왜 그랬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본인도 벌써 그걸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거라는 것을 저도 느끼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은 담아두게 돼요. 자기 안에. 그 담아두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누가 구체적으로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서 제가 담아두었지만은 실제 우리 삶에서는요, 담아두는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나보다 힘이 센 누구이거나
또 말을 하다가는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거나 엉망진창이 될 수 있는 두려움이 있거나 또는 내 안에서 뭔가 복잡한 것이 있지만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잘 모르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담아두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담아두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고 그대로 말 그대로 이제 묵은화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네?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아마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경험들을 그냥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한 번, 두 번 일상에서 너무 사소하니까 말하기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담아두는 경험들이 엄청 많아져요. 점점점 많아질 겁니다. 아마.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지금 여기에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배가 항해를 하다가 지금 이 사고가 나서 한쪽으로 지금 넘어져 가고 있는 어떤 그런 배 해난 사고, 해양 사고의 어떤 그림입니다. 이게 컨테이너 하나하나들이 똑바로 쌓여 있고 제대로 묶여 있었다면은 아마 이런 사고가 안 날 텐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제대로 쌓여 있지를 못하고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조금씩 모든 것들이 균형을 잃게 만들어서 결국은 배 전체가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묵은 화들이에요. 말 그대로 이 묵은 화들을 우리가 치유하지 않고 그냥 묻혀있게 될 때는 내 존재의 기반을 부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존재의 기반이라고 말하면은 아까 제가 그 경험을 가지고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사람들에게 탓을 돌리는 것이 자그마한 거기 하나에서도 이게 누구 때문일까 하고 탓을 돌리는 그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제가 알아차렸기 때문에 즉시 이거는 누구의 탓도 누구의 의도적인 잘못도 아니다 하고 정리를 해냈지만은 이런 어떤 경험들, 아픔의 경험들을 많이 하고 내 안에 묵은 화가 가득 쌓여 있다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탓을 하는 것, 그 마음들이나 원인을 찾는 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것에서 탓을 돌리거나 이런 것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으면서 왜 내가 이러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난 누구에게 탓을 돌리거나 누구에게 책임을 묻거나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 그걸 알면서도 자꾸 탓이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제 이렇게 찾게 되거나 보이게 되면 그것이 어쩌면 내 존재의 기반을 부실하게 만드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부정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를 떠올리면은 뭔가 아름다웠고 참 좋았다 이런 추억들이 떠오르기보다 과거를 떠올리면은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떠오르는 것도 결국 뭘까요? 내 삶에서 존재의 기반을 부실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 상처들로 인한 그 묵은 화가 아직도 내 안에 많이 저장이 되어 있다면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은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신뢰가 가기보다 왠지 두렵고 또 상처받을까봐 나도 모르게 긴장을 하거나 조심하게 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도 쉽지가 않게 될 겁니다. 또 존재의 기반이 또 하나 어떻게 보면 부실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자기 모습들을 바라보면은 그런 자기가 어떻게 보일까요? 좋게 보일까요? 별로 마음에 안 들까요? 당연히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들다 보면은 스스로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냐 하면 존중이 안 생겨요. 이런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자기를 존중하기 어렵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또 자존감이 낮아진다라고 또 표현을 해요. 이런 어떤 요소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묵은 화, 이것을 좀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묵은 화와 상처를 다루는 이유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제 묵은 화, 상처, 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요거를 정리를 하고 요 첫 세션을 제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와 상처를 얘기할 때 화는 전에 우리가 1월 달에 할 때 공격받고 있다는 신호다. 내가 뭔가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아마 들으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하면은 공격을 받기 때문에 내가 상처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뭔가 피해가 생길 수 있고 뭔가 훼손이 당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의 존재든 내 재산이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어떤 물건이든 사람이든 훼손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또 뭐다? 화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상처는 또 어떻게 생기냐? 그 상처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상처는 뭔가 부당하고, 여기 부당하다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어떤 그런 공격이라면은 사람들은 마음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은 받아들이고 상처로 묵은 화로 변화하거나 남아있지를 않게 돼요. 근데 뭔가 부당하다. 이 부당하다는 개념은요, 누구 입장에서 보게 될까요? 내 입장에서 보게 돼요. 학생들이 이제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학교에 오늘 지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너 왜 지각했어? 여기 꿇어 앉아있어. 이랬어요. 당연히 지각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꿇어 앉는 것이 고통스럽지만은 그냥 꿇어 앉아요. 손 들어. 손도 들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평소에는 이 정도로 한 10분 정도 있으면 들어와야 돼서 수업을 하게 하시는데 그날은 꿇어 앉아 있는데 책상을 하나, 의자를 하나 가져와서 나보고 그것도 들으래요. 그리고 거의 30분 이상을 앉게 해놨어요. 그러면 뭐죠? 우리 안에서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 가지고 있는 정당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부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억울함이 생겨요. 이 억울함은 부당과 억울함이 이제 보통 이제 같이 가지고죠. 이 억울함은 내 안에 뭐냐 하면은 화를 만들어내고 원통하고 이런 마음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내 안에 남아있게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상처라고 부르죠. 그래서 상처는 부당함, 억울함, 그래서 원통함 이런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묵은 화와는 크게 차이가 안 나죠. 말 그대로 하면 치유되지 않고 묻혀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그 마음의 상처가 있음을 알리는 신호를 우리는 이제 묵은 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묵은 화는 대부분 기억의 저편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소환했을 때 그 묵은 화, 그때의 감정이죠. 그죠? 그때 그 억울했던 거라든지 감정도 같이 소환이 된다면은 아직 치유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기억은 되는데 제가 이제 묵은 김치 그 얘기를 떠올리다 보면은요. 그 기억은 생생하게 그대로 떠올라지지만은 감정은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약화된 거죠. 미안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지만은 부끄러운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지만은 지금 말을 하면은 좀 그 부끄러운 마음에는 미안한 그 김치를 만들어주신 분들이 미안한 마음은 그냥 떠오르거든요.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심각하고 일상에 영향을 주고 내 삶의 기반을 부실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뤄낼 필요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묵은 화는 그냥 두기보다는 우리가 좋은 자원으로 그렇게 사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묵은 화, 상처 또 우리 안에 있는 감정과 결부된 이런 기억들은 우리의 삶에 남아서 자원이 되는데 좋은 자원이 많을수록 내가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그 안에서 부실한 자원들 어떻게 보면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끌고 가는 어떤 자원들은 우리가 찾아내서 조금은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새롭게 다듬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다음 세션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분 휴식입니다. 그죠? 예, 잠시 쉬셨다가 또 다시 뵙겠습니다.